자, 지난주 공법 전반 틀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어서 좀 정리를 하죠. 지난주 공부한 거 잠깐 복습을 하면,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개발법. 세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정비법. 네 번째로 건축법. 다섯 번째로 주택법. 그리고 여섯 번째로 농지법. 6개 법률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국토개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국토개법은 국토공간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 잘 이용하려면 먼저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이용이 되도록 해야 되죠. 국토개법에서는 많은 계획들을 수립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이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을 말해요. 지난주에 틀을 정리했는데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냥 두고두고 계속 나오니까.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그랬죠. 광역자치단체는 5가지가 있는데 기본 3가지,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게 2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있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5개를 다 합해서 줄여서 부를 때 시도. 광역자치단체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를 합해서 부를 때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군구 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장들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와 구는 도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구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네,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군구도 아니고 시도도 아니고 특광시군의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죠. 도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도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시군별로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별로 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서울특별시에 구마다 도로를 다 따로 결정해서 구마다 도로 폭이 다르고 상수도가 다 따로 있고 서로 연결이 안 되고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특별시, 광역시 전체로 계획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계획을 각각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특위에는 3가지 특위 함께 있는 겁니다.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래서 이 특광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6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그래서 용도 구역이란 계도, 수시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바도중구역.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3가지가 있는데 이거 기억할 때 지역, 지구 이렇게 써놓고 지역으로, 지구로, 구역. 화살표 방향대로 틀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가장 기본. 토지 이용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토지 쓰임새를 정해야 되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건축물이고,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할 용적률이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거를 서로 다르게 제한하기 위한 게 용도 지역입니다. 전국을 평면적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르게, 건폐할 용적률 이걸 다르게 하기 위한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용도적 기능도 증진하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는 겁니다. 용도 지구는 뭐 필요하면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나 건축물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해서 경관도 보호하고 안전도 도모하고 이러기 위한 게 용도 지구. 구역은 별도로 따로 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와는 별개로 따로 정해서 토지 이용을 다르게 제한하기 위한 게 용도 구역이에요. 그래서 지역과 지구에 의한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별도로 정하는 게 용도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이나 상수 사수소 전기가스 등과 같이 사람이 도시를 이루고 모여 살다 보면 필요한 각종의 시설들, 그 시설들을 아무데나 설치하면 안 되니까 도로는 어디다 설치하고 규모를 얼마를 할 거냐, 공원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런 걸 정하는 계획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신도시도 개발하고 기존 시가지가 노후화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죠.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점 변경, 지구단위 계획. 이 계획은 한마디로 상세히 정하는 계획, 이 정도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정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일정 범위의 토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거지역을 지정해서 뭐 단독주택, 뭐 이런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골고루 들어올 걸 기대하면서 주거지역 지정했는데 일률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거기가 먹자골목을 막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주거지 한가운데 유흥가가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지역을 따로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상세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개별 필지별로 용도도 정하고 건폐율도 정하고 용적률도 정하고 필요하면 형태 색채, 뭐 지붕 모양, 간판 모양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정할 수 있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입지에 관한 규제를 풀어서 토지형을 좀 더 복합적으로 해보고 거점도 육성하고 정비를 촉진하려고 도입한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에요. 구역입니다. 근데 주된 목적은 재건축 잘 안 되는 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들을 지난주에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계획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도지역이 어떻게 지정되느냐, 용도지구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 두 개 필지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광주광역시장이 경계선을 정하더니 이 동네는 상업으로 옆에는 녹지지역으로 정했어요. 그냥 경계선 하나 정하고 용도지역 이름만 붙여놨는데 땅값부터 달라지겠죠. 상업지역은 땅값이 막 높게 뛸 거고 녹지는 가격이 낮아질 거고 여기는 막 고밀도로 개발 가능하고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경계선을 정하는데 여기다 정하느냐 여기다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막 달라지겠죠. 도로를 하나 결정하면서 이 도로가 어느 라인에 따라서 토지 가치도 달라지고 또 도로 안에 포함되면 수용이 될 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이걸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 계획을 잘 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정하기 앞서서 두 가지 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각각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계획은 항상 상하 경과가 있어요. 세 가지 계획 중에서 광역 도시 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하위 계획을 만들 때는 상위 계획에 맞아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끔 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 이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둘 다 방향만 정하는 거예요. 방향. 뭘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겁니다. 뭐 도로에 관한 방향을 잡았다는 건 도로를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로 결정할 때 이 방향이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이 두 가지 계획인데 이 두 가지 계획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 방향을 구체화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로에 관한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도로가 결정됐어 안 됐어? 도로가 결정된 게 아니고 나중에 도로 결정할 때 이쪽 방향이다 이렇게 방향만 잡은 겁니다. 나중에 도로가 결정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기반인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이 계획을 결정을 해야 도로 결정돼요. 도로 결정할 때 방향이 이렇게 서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로를 막 여기다 결정하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방향에서 결정하라. 근데 구체적으로 요 중에서 도로를 이렇게 결정할지 이쪽으로 결정을 할지 언제 결정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설정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인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게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이름대로 지역을 넓게 보면서 방향을 잡자라는 건데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계획을 각각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광주 광역시가 있고 옆에 나주시가 있어요. 광주 광역시에서 이 지역의 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도로 결정을 누가 고민해서 결정하겠어? 광주 광역시장이, 광주에서는 광주 광역시장이, 나주에서는 나주시장이 각각 하겠죠. 그래서 광주에서는 도로를 결정했는데 이쪽으로 폭도 좀 넓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나주에서는 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이쪽은 도로가 필요가 없어. 필요한 거는 이쪽이고 폭도 2차선 이런 식으로 도시 간에 도로를 각각 결정했는데 폭도 다르고 연결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지역별로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 결정을 했는데 지역 간에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서 광주에서는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을 전형 주거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전형 주거라는 거는 양호한 주거환경, 동네가 조용하고 쾌적하고 공기 맑고 뭐 이런 지역을 만들려고 전형 주거 지역 이걸 지정했어요. 나주시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가지고 공단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를 전형 공업 이렇게 지정을 해버려. 전형 공업이란 중화학, 공해성 이런 산업들을 배치하기 위한 겁니다. 옆에 전형 주거 지역인데 그 옆 동네에 막 굴뚝에서 연기가 펄펄 나오는 막 이런 공장들이 잔뜩 들어오면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다 망가지죠. 그래서 지역 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광주에서 계획을 할 때 광주시만 놓고 고민하지 말고 옆에 있는 나주시도 좀 봐가면서 계획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주에서도 계획을 할 때 나주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광주도 좀 생각하면서 계획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광주에서 나주도 좀 신경 쓰고 옆에 있는 순천도 신경 쓰고 이 정도까지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서울도 생각해보고 부산도 생각해보고 이럴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지역의 범위가 있겠죠. 서로 관련되는 지역들을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원칙은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계획을 하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을 이게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가지고 그걸 광역 계획권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이렇게 묶어서 광역기권을 지정하고 광역기권을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는 계획. 이게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이렇게 광역기권을 정한 다음에 그 광역도시를 같이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장이 계획 만들러 이제 같이 가겠죠. 나주에서는 나주시장이 광주광역시장하고 나주시장하고 같이 만나면 주자 돌림이라고 같이 만나서 편하겠어요? 광주광역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는 광역시고 그 광역자치단체고 여기는 기초자치단체네요. 광주광역시와 동급이 뭐야? 도죠, 도. 여기서는 나주시가 아니라 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을 맞춰서 만나야지. 무슨 뭐 그 외교와 관련해서 이쪽에서는 장관이 나갔는데 저쪽에서는 국장이 나오면 외교적 결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급을 맞춰야 돼, 항상. 그 남북대 할 때도 항상 뭐 창관급이 나가느냐, 장관급이 나가느냐 맞추잖아요. 맞춰줘야 돼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 광주광역시장이 나오면 이쪽에서는 나주시장이 나오면 되고 또 나주시 위에 도의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광주광역시장과 도의사가 모여요. 만약에 이게 그 수도권에서 특별시도 관련된다 그러면 특별시장도 나가고 광역시장도 나가고 도의사도 나가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합해서 뭐라고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앞에서 시도의사 모른 척하지 아까는 대답을 했으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앞에서 시도지사가 모여서 계획을 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묶는 거는 두 개 이상 시도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도 포함되고 도도 포함되니까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쳤기 때문에 이때는 지정을, 광역기관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계획 수립은 시도의사들이. 근데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전라남도 안에서만 지정이 된다. 그럴 때가 있겠죠. 뭐 여수하고 순천하고만 관련되니까 그렇게 붙겠다. 이럴 때는. 뭐 그런 것까지 국토부가 나설 필요가 없죠. 전라남도 도의사가 그걸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도 안에서는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계획은 그 시장들이 모여서 같이 수립을 하는 거고,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쳤다.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계획은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계획을 만들어요. 근데 계획을 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방향만 설정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도로 결정할 때는 도로 방향을 이렇게 하자.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이 동네는 공업이나 또는 상업이나 이런 거는 지정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향이 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결정된 건 아니지. 방향만 쓴 거지. 도로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용도적이 지정된 것도 아니죠. 근데 이 계획들은 뭐를 통해서 구체화돼? 이건 방향이고 뭐를 통해서 이게 구체화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도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잖아. 광역도시 방향을 잡았으니까 도로 결정할 때 이 방향을 보면서 도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주에서도 이 방향을 보고 도로 결정을 해요. 그럼 지역 간의 도로가 문제없이 연결이 되죠. 용도적을 지정하면서 아까는 광역도시 없을 때는 마음대로 전용 공업 이걸 지정했는데 광역도시를 검토해보니까 공업이나 상업은 빼기로 했어. 공업을 지정 안 하고 같은 전용 주거를 지정하든 아니면 녹지를 지정하든 이러면 지역 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죠. 이러려고 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한마디로 넓게 보자라는 게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 도시군이 뭘 말하겠어? 똑같이 특광시군. 그래서 앞으로 뭐 계획이든 뭐든 도시군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특광시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대해서 기본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이건 구체화해서 정한 거고 여기는 기본만. 한 도시의 뭐 전반적인 공간 구조라든지 그 도시의 발전 방향, 뭐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교통은 어떻게 되고 경제사회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의 청사진을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10년 뒤에는 인구는 얼마나 되고 그래서 교통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고 경제사회 문화 어떤 식으로 방향 잡아서 끌어가야 될지 이런 청사진을 그리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먼 미래를 보면서 미리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에 따라 도시군과 결정을 해야지. 그런 방향도 없이 필요한 대로 막 도로 결정했다가 지금은 그 시가지가 여기 조금 막 있어가지고 도로를 결정하면서 그냥 있는 이대로 막 도로를 결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몇 년 지나 보니까 이쪽에도 개발되고 이쪽에도 개발되고 도로가 요거보다는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번 결정했다가 바꾸는 게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결정했다가 바꾸려면. 도로가 이미 이렇게 결정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관련돼. 땅이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도로가 이렇게 결정됐는데 내 땅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땅 옆으로 도로가 나니까 땅값 뛰겠죠. 이 사람은 수용이 되니까 억울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계획을 바꿔버렸어. 도로가 이게 아니고 이게 도로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지? 수용될 거 아니에요. 땅값 올라가는 줄 알고 그냥 이미 돈 다 썼는데 좋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아니 땅값 올라가니까 막 그 대출 받아가지고 막 건물도 넣어놓고 다 해놨는데 이게 수용이 되면 그 올라간 가격이 수용을 해주겠어요? 제가 못 받고 그냥 수용돼 버리니까 은행빚도 못 갚으면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결정하게 되면요, 집행을 아예 못해요. 처음에 결정할 때는 요 사람이 조금 데모해보다가 그걸 받아들여. 뭐 보상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건 뭐 이제 평생 데모예요. 평생. 망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막 가서 도로 눕는 데니까. 그래서 결정을 하더라도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했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좀 빨리 내다봤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잘 결정하죠. 근데 그 미래에 관한 방향이 안 서 있으면 대충 결정했다가 나중에 막 바꾸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먼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보면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구체화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계획들을 수립할 때 절차가 있겠죠.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수립하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도시군 관리도 마찬가지로 요 장들이 수립하게 되는데 한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광주광역시장 혼자 광주광역시 전체를 놓고 뭐 도로 어디다 두고 공원 어디다 두고 밤새 고민해서 막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어. 근데 그 상황을 소수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막 그냥 고민해서 결정하다가 도로를 결정했는데 남의 집 한가운데로 막 결정이 돼 있고, 공원이 막 논바닥 한가운데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둔 거예요. 계획 수립할 때 일정한 절차를 쭉 밟아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계획이 결정될 수 있게끔 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두는 겁니다. 세 가지 계획 모두 다 비슷한데, 일단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황을 알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교통량이 어떤지, 중과체제가 어떤지 등등 이런 걸 알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먼저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나? 조사를 하죠. 그래서 조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계획안을 일단 만들어요. 그 안은 특별시장이 생각하는 안, 광역시장이 생각하는 안, 시장 군수가 생각하는 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도 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담당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도 몇 명 안 되니까 직접 못 만들어. 그러니까 보통 다 이런 계획 관련된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 발주를 줘. 거기서 막 그 조사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계획도 막 그 캐드나 뭐 이런 거 막 작업해서 막 그림도 그리고 해서 가져오면 그 중에 골라가지고 안을 하나 선정을 해요. 내부적인 안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담당자부터 해가지고 과장, 국장 다 거쳐가면서 다 검토해서 이제 그 특별시장이 또는 광역시장이 생각하는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 타당한 의견들을 반영해가면서 계획이 확정돼야 되죠. 이런 계획에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 도로가 이 동네로 결정됐는데 누가 관심 있겠어?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겠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게 됩니다. 주민 의견 듣는 방법에는 공청회도 있고, 서류를 열람시키고 읽어본 다음에 의견 내라, 이런 방법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주민 의견 들은 게 아니죠. 가서 의견 낸 사람들이 일부 있겠죠. 모든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전체 주민의 뜻을 모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일일이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의 대표로부터 의견을 들어요. 주민의 대표가 누구예요? 주민의 대표. 그렇지. 의회가 대표예요. 의회. 뭔가 그 학식과 경륜이 있으신데, 보통 주민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요, 통장이요 그래. 그래서 그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고, 광주광역시장은 뭐죠? 누굴 대표하는 건가? 광주광역시장은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개개 주민들을 대표하는 거는 의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자치라는 거는 주민들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주민 뜻에 맞게끔 집행하고 이러기 위한 건데, 광주광역시민 150만이 다 모여서 결정할 수가 없잖아. 가끔 그럴 상황들도 있겠죠. 지역에 어떤 주요 정책을 두고
주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결정하는 사항도 있을 텐데 그걸 맨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각 지역별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의회로 보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모여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주민 전체 뜻을 모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 아니야. 직접 민주주의가 일부 보완됐지만 웬만한 건 다 의원들 모여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주민의 대표가 의회예요. 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들은요 다 하나같이 수많은 분야에 관련돼요. 도로를 하나 결정하게 되면 그게 교통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도 관련되고 경제도 관련되고 산업도 관련되고 국방도 관련되고 여러 분야 관련되죠.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여기 반영이 돼야 되니까 관계행정기관과 의견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협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좀 계획 전문가가 의견을 낸 게 없죠.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의논을 해봐야 돼. 심각하게 의논을. 그러니까 뭐야? 심의가 되는 거야. 심의. 물론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 심의 거쳐서 계획을 이제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로 하나 결정하더라도 꼭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규모로 결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항상 어느 계획이나 이 계획은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야. 어느 계획이나 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의미죠. 도로를 결정했다는 거는 여기 도로가 현재 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기다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결정된 계획이 실행이 돼야 돼. 실행이. 근데 실행되는 게 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거는 용도지역, 주거지역을 지정했다라는 거는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거지역이니까 호텔이나 공장 같은 거 못 짓는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택을 짓는 건 가능하지만 공장, 호텔은 못 짓는다. 건축물을 짓는데 주거지역인데 너무 크게 지면 안 되니까 건폐율을 얼마 넘기지 마라, 용적을 얼마 넘기지 마라 이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한들을 통틀어서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 지구, 구역별로 행위 제한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용도지역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용도지구 제한은 조례로, 용도구역안의 제한은 각 개별법으로 이제 제한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 제한 내용에 따라서 토지가 이용이 되면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거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것도 토지 이용 행위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제한 내용이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제한들은 법으로 각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제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통해서 제한 내용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필지별로 그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거 자세히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그대로 제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한대로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법을 잘 지키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야 되는데 법을 잘 지키시나 모르겠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위반을 하죠. 대놓고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단적으로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면 쓰고 초록불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그 규범이죠. 규범. 누구나 지켜야 될 규범인데 신호등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신호 위반해 본 적 없다. 이런 분 있어요? 그냥 주변 한번 슬쩍 둘러보고 뭐 쓱 지나갈 때가 많잖아. 그 위반한 거죠. 근데 위반하면 안 되지. 근데 그래서 그걸 위반하지 않도록 어떻게 뭔가 관리를 해야지. 그냥 신호등만 설치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신호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물리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 물리고.
카테고리 한번 내고 나면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뭐 주변에 백차라도 없나 한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조심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처벌이죠. 근데 처벌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위반을 할까봐 미리 처벌할 수 있나 없나? 위반할 것 같으니까 미리 가서 처벌했어. 이럴 수가 없죠. 처벌이라는 것은 항상 사후적인 겁니다. 일단 위반 행위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처벌하게 돼요. 항상 사후적인 건데 이런 행위를 위반했을 때 물론 사후적으로 처벌을 해요. 근데 그 처벌이 한계가 있어. 왜냐면 이미 일은 다 벌어졌고 뒤늦게 처벌해봐야 이미 그 위반된 행위가 옛날 상태로 되돌아갈래나? 그럴 수가 없죠. 특히나 토지라는 거는 특징 중에 비가역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학교론에서 들으셨는지 몰라? 비가역성. 그 부동산의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 부증성, 비가역성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중에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여기 되돌린다. 가능하다. 비는 아니다.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잘못 개발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산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졌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법을 위반해서 막 해버렸어. 그럼 뒤늦게라도 아파트 헐어버리고 산을 다시 메울 수 있나? 그러기 어렵죠. 그래서 한번 그냥 잘못 개발된 거는 예전에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막는 게 중요하지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허가받고 하도록 제도를 둔 겁니다. 근데 나무 심고 뭐 이런 행위는 관계없죠. 그거는 나무 심고 뭐 이렇게 보존하는 행위가 계획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런 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고 이런 행위를 하도록 허가 제도를 같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허가 제도를 통해서 이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개발 행위 내용을 보니까 용도적은 주거적인데 거기다가 호텔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그럼 허가를 안 해주겠죠. 근데 주택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럼 계획상 맞는 거니까 허가를 해주고 지구 단위를 확인해 보니까 지구 단위로 정해진 건 업무시설인데 거기다 모텔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안 해주고 그 계획에 맞는 거면 허가해주고 그러니까 허가 과정을 통해서 이 토지 이용 행위가 계획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제도를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 개발 행위라는 건 항상 개발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항상 같이 문제가 돼요. 도로가 있고 대지가 여기 있어. 여기다가 건축하면 되나 안 되나? 도로에서 떨어진 토지에다가 허가 내주면 되는데? 허가 내주면 안 되죠. 여기 건축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출입을 해요? 알아서 출입하나? 막 날라다녀요? 그러니까 허가 내주게 되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그냥 남의 땅을 막 다니게 되니까 이런 거 허가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맞는 기반시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과 기반시설이 서로 연동이 돼야 돼.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이 서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맞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연동시키려고 두 가지 제도를 같이 두고 있는데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걸 두고 있고 두 번째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관한 걸 같이 두고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거는 개발에 따른 밀도를 관리하는 거니까 밀도를 높인다는 거야? 낮춘다는 거야? 개발 밀도 관리니까 높이는 거예요? 그냥 밀도를 팍 높여서 그냥 고밀도로 개발해버려? 기반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너무 높으면 기반시설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부족하면 설치하면 되죠. 근데 그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밀도가 너무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에 막 강남이나 이런 지역 보면 뭐 기반시설
뭐 많이 설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 기반시설 부족하죠.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에 그 출퇴근 시간에 막 너무 정체가 돼가지고 뭐 빠져나오려면 엄청 걸려요. 출근 시간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1시간이 뭐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막 1시간씩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근데 그러면 기반시설 더 설치해야 되잖아. 도로를 더 넓히고. 근데 그 지역에다가 도로 넓힐 수가 있나? 수십 층 빌딩을 헐어내고 막 새로 도로 넓히고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족한 기반시설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했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해, 완화 적용해. 강화했죠, 강화. 강화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는 건물을 더 이상 크게 못 지니까 그 모이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겠죠. 이러려고 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 이거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그러니까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이 서로 연동돼도 가려고 하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중복해서 지정이 될 수 있나 없나? 없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항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밖에다 지정하니까 중복될 수가 없죠. 내용도 전혀 다른 겁니다.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이 기반시설이 필요하게 된 지역. 필요하다는 거는 전에는 기반시설이 없었는데 기반시설이 없었던 이유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개발되면서 그동안 필요 없었던 도로가 필요해지고 상수도 하수도 학교 뭐 이런 시설들이 막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 기반시설 설치를 누가 해야 되나? 개인들이 설치를 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걸 미리 갖춰놔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거를 따로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국가가 왜냐면 필요 없던 시설이 갑자기 필요해졌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한테 이 필요한 시설을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집만 짓지 말고 도로도 같이 깔아라. 공원도 같이 만들어라. 이럴 수 있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같이 두고 있어요. 저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내용들은 허가를 통해서 계획이 실행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이 계획은 허가를 내준다고 실행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데 허가만 내주면 도로가 만들어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누군가 이 도로 부지를 요 안에 있는 땅들을 다 사가지고 포장을 하고 가로등 신호등 만들고 도로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을 통해서 실행되는 건데 그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도시군관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도로 위치가 어디냐 또 규모가 몇 차선이냐 이런 걸 다 그림도 그리고 자세한 그 서류도 꾸미고 해서 계획을 안을 만들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정을 해요. 지금 심의까지 다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해. 그럼 도로 부지가 결정되고 공원 부지가 결정되겠죠. 이같이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 상수, 하수소 이런 시설들을 통틀어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그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그냥 도로가 아니라 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도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아 틀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고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반시설 중에서도 어떻게 된 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시설.
즉 무슨 시설을 설치?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항상 계획 결정이 먼저 돼야 돼요. 도로가 위치가 어디고 규모가 얼마다. 이게 먼저 확정이 되고 확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결정됐을 때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겠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결정되면 정비 사업을 할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업을 통해서 실행되는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들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사업으로 실행하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여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사업을 합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거 듣다가 이제 막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거야 아마.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걸려요. 뭐 용어가 확실히 켜지고 틀이 잡혀지고 막 이해가 되고 막 이러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공법은 생산 내용들을 계속 다 그냥 단어들이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틀을 잡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빠르면 내년 9월. 내년 9월이에요. 좀 늦으면 내년 10월. 9월이든 10월이든 감이 잡히면 붙어요. 좀 늦어가지고 내년 11월 달, 드디어 공법 알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 11월 달 돼가지고. 시험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9월, 10월쯤에 감이 딱 잡히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는 계속 그냥 괴로워요, 막. 단어 비슷한데 요거하고 요거 어떻게 다른 건지. 여기도 막 비슷한 얘기 나왔다가, 막, 요것도 단어가 비슷하고 막 이래서, 괴로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수업 듣고 외울 거 외우고 따라오다 보면 이제 단어도 구별되고 이 틀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게 보이는 거니까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괴로워 죽겠어? 뭐 그 심정을 제가 다 안 되니까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공법은 과목 자체가 이러니까 이런 과정을 극복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사업을 합해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 단어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거 요번에 나왔어요. 이번 29회에 1번 문제 나왔어요. 공법 1번 문제로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옳게 묶은 것. 아주 기본 개념이에요. 사실은 공법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뭐 용어 공부할 때 공부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사실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묶어서 답을 내는 거니까 기본 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업을 통해서 실행되는 계획들이 있는데 사업은 사업할 때 절차가 또 있어야 되죠. 사업을 뭐 일반 사업하듯이 내 마음대로 사업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법 절차를 또 정해두고 있는데 어느 사업이나 사업의 기본 절차는요. 어디서 사업하느냐 이게 정해져야 돼. 육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미리 정해놓고 이 정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다 끝나면 사업이 잘 됐는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가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어떤 필요한 시설이 뭐고 그 시설이 어디에 필요한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지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죠. 도로가 필요한데 위치 노선이 어느 쪽으로 폭은 몇 차선이다 이 결정이 돼야 되죠. 공원이 어디에 면적 얼마로 필요하다 먼저 결정이 돼야 된다. 이거 결정하는 거는 뭘 통해서 결정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먼저 결정을 해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결정되고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 그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계획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언제 할지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 사업의 시행자라고 해요. 사업 시행자를 정해서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야 돼. 사업 실시를 위한 계획 이런 의미로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 계획을 만들고 그 실시 계획대로 공사를 해서 공사가 다 끝나면 실시 계획대로 공사가 잘 됐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걸 준공 검사라고 하죠. 준공검사 받고 공사를 공고를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국토개발을 통해서 그 사업조차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도 이대로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개발할 자리를 먼저 정해야 되죠. 이걸 개발구역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어디를 개발할지, 어느 정도 면적으로 개발할지, 인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 교통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토지형 어떻게 할지, 뭐 등등 이런 내용 담아서 개발에 관한 기본 틀을 정해야 돼요. 그걸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 그러면 사업할 자리가 정해졌죠. 그 다음에 사업 시기도 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시기도 정하고 거기도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를 정해서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계획을 만들어요. 실시 계획. 도시개발 사업은 방식에 따라 토지를 조정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계획이라는 것도 정하고 또 환지 방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환지계획 필요하면 환지계획을 정해서 계획대로 공사를 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똑같이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 흐름만 이렇게 이런 순서를 기억하라고 지금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하나 공부하는데 몇 주 걸려. 그러니까 그 어느 사업이든 항상 사업의 전체 틀을 잡을 때는 요 순서대로 틀을 딱 잡으면 돼요.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해서 정한 대로 사업을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정비사업도 이대로 가요.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 그럼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언제 할지 정비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질 거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데 그거를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도 같이 정하고 그대로 계획대로 공사를 해서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인가 받고 공사료 고시 이후에 소유권도 이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본 체계예요. 어느 사업을 하든 다 이 체계로 갑니다. 하다못해 건물을 져도 이렇게 가고 아파트에서 분양할 때 이 순서대로 가는 거고 포장마차를 하고 싶어도 이 순서대로 가야 돼. 포장마차 어디서 할 거냐, 여름에 할 거냐, 겨울에 할 거냐, 시기도 정해야 되고 누가 가서 장사를 할 거냐, 오뎅만 파느냐, 떡볶이도 파느냐, 뭐 그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정해놓고 그대로 실행을 하고 나중에 확인해 봐야죠. 이익이 남는 건지 손해가 나는 건지. 그래서 손해가 나면 빨리 접어야 되고 이익이 남으면 더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항상 요 순서대로 다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국토개법의 전반 틀이에요. 국토개법에서 공부하는 거는 요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교재 실시간이 됐네. 쉬는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쉬었다가 교재 요 지우지 마세요. 요걸 보면서 교재 목차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좀 이따 쉬었다 보죠.